늘 그렇지만 띡 소리 나면 시작합시다. 자, 7번 선택적 의제 설정입니다. 우리 교재 88페이지입니다. 자, 선택적 의제 설정. 사이몬 제한된 합리성 체크해 주시고 주의 집중성의 한계. 모든 사회 문제가 의제 설정이 되지 않는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게이터 키퍼 체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밑줄. 체제는 모든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정된 의제만을 선택하는데, 근데 이 두 이론의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 특정 문제 밑줄, 밑에다가 흑인 쓰세요. 흑인 문제. 저는 우리나라식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 친일 청사는 왜 안 됐죠? 그 얘기죠, 그죠? 그래, 모든 사회 문제를 다 의제 설정할 수 없는 건 인정하는데 왜 유독 계속 이 문제만 의제 설정이 안 되냐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엘리트론입니다. 동그란 1번. 그냥 깔끔하게 이해되죠, 그죠? 사회에는 뭐가 존재한다? 지배 엘리트가 존재하죠. 그 엘리트가 싫어하는 문제는 의제 설정은 안 된다. 아주 깔끔하죠? 자, 처음에 고전적 엘리트론은 미모파입니다. 미모파, 미엘스, 모스카, 파레토. 미엘스, 그 유명한 과두제의 철칙입니다. 과두제의 철칙. 조직이 거대화되면 소수 과두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러면 조직 전체의 문제보다는 그 소수 과두의 문제의 관점에서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힘, 친윤, 비윤. 지금은 이제 찬탁, 반탁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국힘이라는 약 100만 명이 존재하는 조직에서는 조직관 전체의 관점에서 어떤 사회 문제나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보스인 친윤과 비윤이라는 과두, 이 과두의 관점에서 뭔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실 민주당 똑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사실은 당원이 200만 명인데 그 당원 200만 명의 전체 이익이 대변보다는 이재명이가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지배적인 소수의 과두에 의해서 정책 의제가, 사회 문제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모스카. 사회는 지배계급, 다수의 피지배계급으로 구성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레토입니다. 파레토가 좀 재밌는데 엘리트 순환론입니다. 엘리트층이 쇠퇴하면 새로운 엘리트, 사회 유동성 밑줄, 새로운 엘리트.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우리 사회, 여러분, 자, 60년대 우리 사회 지배 엘리트들은 정치가나 군인들이었겠지만 2000년대 지배 엘리트는 또 NGO나 이런 이익 집단들이 추가됐죠, 그죠? 다시, 자, 이런 얘기예요. 항상 똑같은 엘리트들이 계속 사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다양해지면 지배 엘리트들이 다양하게 들어온다는 거야. 사회의 유동성은 지배 엘리트의 구성을 변화시키지만 여전히 사회는 누가, 정책은 누가, 의제 설정은 누가,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이 다 주도한다는 거죠. 아주 깔끔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친일 청사 문제가 의제화되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은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친일 세력들이 지배 엘리트였다는 거죠. 그들이 뭔 문제를 싫어한다? 친일 청사 문제를 싫어하니까 의제 설정이 안 됐다라고 설명하면 아주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근데 고전적 엘리트론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엘리트들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인천의 지배 엘리트는 누구야? 라고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누굴까? 그죠?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4번. 고전 엘리트 이론의 치명적인 단점은 엘리트들이 누구인지 실정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년대 엘리트론이 했는데 엄청 깊게 놓습니다. 밀즈, 지위접근법, 전국 차원 미줄짝. 이것도 놓습니다. 밀즈, 지위접근법, 전국 차원.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그 유명한 더 파워 엘리트죠.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인천시의 공무원들하고 지방의원들 1급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엘리트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받아들이실만 해요? 그러니까 밀저는 고위직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다 엘리트라고 한 거야. 무슨 접근법? 지위접근법. 무슨 접근법? 지위접근법이에요. 그래서 군산복합체 아주 유명하죠. 무슨 복합체? 군산복합체. 고위직을 다 조사해봤더니 군부 출신 아니면 산업계 출신들이 서로 엉켜서 우리 그 미국 사회를 지배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엘리트 개인이 아니라 기득권 연합처럼 하나의 군산복합체라는 체제가 미국을 지배한다는 거야. 군산복합체 이론은 엄청 유명한 이론이죠. 그죠?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계급이 아니라 군산복합체라는 하나의 기득권 체제가 미국을 지배한다는 주장이고, 헌트, 명성접근법, 지역 차원 연구. 이걸 또 바꿔서 합니다. 자, 밀저는 무슨 차원? 전국 차원. 헌트는 무슨 차원? 지역 차원이죠. 명성접근법. 이게 여러분, 명성접근법이 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여러분, 자,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인천시에서 고위직의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박남춘 씨는 지금 인천시장인데 아무런 지위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엘리트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론조사에서 인천 시민들한테 인천시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1급 공무원 누군지 모르지만 박남춘 전 인천시장 있으면 여러분 체크할 거 아니야. 뭐가 높은 사람? 명성이 높은 사람. 명성이 높은 우리나라 축구 남자분들 박지성 선수는 아시죠? 오케이, 잘 됐네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축구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누굴까라고 하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하면 여러분 다 체크하겠죠? 그 사람들은 지위가 없어. 뭐가 높아요? 명성이 높은 거죠. 다시, 명성이 높은 사람이 엘리트다. 무슨 접근법? 명성접근법입니다. 명성접근법. 자, 됐습니다. 바흐라와 바라 쪽으로 넘어가면 달의 다원론 비판. 굳이 달이 아니라 위에다가 다원주의 비판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달의 다원론 비판도 맞고요. 다원주의를 비판했다는 말도 맞습니다. 알았죠? 다원주의를 비판했다는 말도 맞습니다. 권력의 양면성.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헌트가 명성이 많은 사람이 엘리트라고 얘기했는데, 달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니, 근데 여러분,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선수가 명성은 높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책 결정이나 의제 설정 과정에서 무슨 권력을 행사했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명성이 높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뭐 명성이 높지만 실제로 어떤 결정 과정에 뭐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 했냐면 달은 실제로 명성이 높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의제 설정이나 정책 과정에 참여해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맞는 얘기잖아, 사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뉴헤븐시를 150년 동안 연구해봤더니, 미국의 뉴헤븐시는 150년 전에는 소수의 몇 명만 참여해서 의사결정했지만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의제 설정이나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국 사회가 뭐로 가고 있다? 다원주의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 거야. 이 사람이 민주주의의 최소 강령, 가장 좁은 의미의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고 있다는 가장 좁은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경쟁적 선거야. 경쟁적 선거. 인천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엘리트는 존재해요. 근데 다양한 엘리트, 단일의 엘리트가 아니라 분야별로 다양한 엘리트. 우리나라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문화계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박지성 선수는 문화계에 오면 누가 엘리트예요? 박진영, YG 이름 뭐지? 하여튼 양현석인가? 그런 애들이 엘리트죠. 문화, 예술, 체육, 산업,
분야별로 엘리트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러면 자, 엘리트 존재하니까 엘리트론이에요? 그게 아니라 엘리트들 간에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경쟁적 선거가 존재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지만이 그 엘리트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자, 다시 엘리트는 존재해요. 무슨 론이에요? 엘리트론이죠. 결국은 그 엘리트를 누가 선택한다? 국민이 선택하니까 다원주의를 절묘하게 결합시켜놨죠. 분야별로 다양한 엘리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경쟁을 해요. 경쟁적 선거가 존재한다면 결국은 누구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다수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다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럼 특정한 사회 문제가 의제설정화 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거죠. 꽤 그럴듯한 이론이죠. 근데 이 이론을 한 방에 보내버린 게 뭐라고요? 무의사결정입니다. 자, 무의사결정은 여러분 의사결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decide, not to decide. to 부정사의 부정어는 어디 앞에 와요? to 부정사 앞에 오죠. 결정하지 않기로, 맞죠?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 다시 뭐라고요?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네가 행사한다라고 했던 이 권력은 밝은 면에서 행사하는 것만 봤지 어두운 면에서 이 사회 문제가 의제 설정화 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싹을 잘라버린단 말이죠. 요 권력, 이게 바로 무슨 의사결정? 무의사결정. 네가 뉴헤븐 시에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150년 동안 연구했잖아. 근데 너 모르지. 그 의사결정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결정은 네 못 봤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의사결정이라고? 무의사결정이죠. 약간 이제 여러분 음모론적 시각일 수도 있는데 정말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한 게 안두희라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일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 엘리트 연합이 뭐였다고요? 친일 세력들이죠. 이 사람한테, 친일 세력들한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누구였어요? 김구를 비롯한, 김구로 대표되는 항일운동 세력들이었죠. 잠재적으로 자기의 지배 세력에 이익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야. 이런 해석은 이 안두희라는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지배 세력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어떤 분석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와닿는지는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사실. 전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후자로 설명하는 게 더 일반적인 해석이죠. 무슨 의사결정? 무의사결정인 거죠, 무의사결정. 바로 폭력을 행사하든지 암살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게 뭐예요? 동성동본, 유교,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이 또 유교 세력들이죠. 유림 세력들이 동성동본하면 기형아 태어난다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사촌하고 결혼했어요. 사촌하고 결혼이 금지된 전 세계 두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야. 전혀 편견의 동원 많이 합니다. 무슨 동원? 편견의 동원. 동성애자가 정신병자예요? 우리 동성애자 보면 정신병자로 생각하는 이미 기독교 세력들이 편견을 엄청나게 많이 동원해서 의제설정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무의사결정 이렇게 했는데 요 정도로 주장하니까 이 다원주의가 더 이상 뻗을 힘이 없죠. 그래서 무슨 다원주의? 신다원주의가 등장해서 자, 신이니까 다른 이론도 조금 비판하고 무의사결정도 조금 비판하고 그래도 여전히 무슨 주의입니까? 다원주의죠. 다시 갑니다. 이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국가는 중립적이다. 이게 정치학에서 진짜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 제가 딱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미있는 얘기죠. 우리 됐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게 다 정책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젖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란 얘기야. 잘 생각해.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 체제 아니에요.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정책으로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야. 잘 생각해.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야. 지금 그게 있다는 거잖아, 지금. 자, 시민들이 아무리 강하게 요구해도, 친일 청산 요구해도 지배 세력 엘리트가 있으면 그게 의제 설정 안 된다면서. 그 사이가, 그 나라가 뭐가 아니라는 얘기로 흘러갈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엄청 조심해서 접근해야 돼. 근데 국민들의 요구가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라고 봤더니 바로 국가가 자율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심하면 억압하거나 방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국가가 국민들의 요구에 자율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무슨 자율성 논쟁? 국가 자율성 논쟁이 탄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선택적 의사설정. 너무 재밌지 않냐 이거? 그래서 이론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선택적 의사설정.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심하게 가면. 이해하셨죠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가 자율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 엘리트론은 사실상 막시즘이야, 막시즘. 이제 오늘부터 빨갱이 이론 맛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막시즘이 80년대 운동권들의 피를 팍 끓게 만들고 주사파를 만든 그 이론이라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배 세력은 누굽니까? 자본가 계급이죠.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 싫어하는 의제는 설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의 문제는 의제 설정이 잘 안 돼요. 현대자동차 문제는 의제 설정이 잘 안 된다고. 지배 엘리트들이 싫어하는 것은 의제 설정이 안 된다. 여기는 국민들이 요구하면 다 의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이론이 엄청나게 싸우는데 다원주의가 사실은 안 맞잖아. 솔직히 막 매기처럼 고기 졌잖아. 국민의 요구가 다 정책으로 안 된다면서. 국가가 풍향계가 아니라는 거죠. 풍향계는 자신의 선호가 있어요, 없어요? 풍향계는 자신의 선호가 없잖아.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다원주의는 국가를 뭐로 정해야 한다고요? 풍향계로 정해야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 보니까 국가는 기업에게 특권을 줄 수밖에 없다. 국가가 뭐가 존재한다? 자율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자율성이 절대적 자율성이냐, 상대적 자율성이냐, 자율성이 없느냐, 그 논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다원주의까지 잠깐 보고 다시 한번 합시다. 88페이지. 달의 다원론 비판. 자, A. 현재적 권력. B. 잠재적 권력. 달 읽어보시죠. 현재 권력만 분석. 맞죠? 바흐라우와 바라츠는 잠재적 권력을 뭐라 그랬다? 무의사결정. 자, 밑으로 갑니다. 무의사결정. 동그라미 2번. 지배 엘리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회 문제의 정부 의제를 방해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썼습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kill, K-I-L-L, 죽여버린다. spocate, 질식시킨다. 지배 엘리트에게 잠재적이고 현재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사회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른다는 거야. 마치 김구 선생이 암살된 것처럼 그런 겁니다. 갑니다. 주요 내용. 테러, 폭력, 매수, 혜택 박탈, 절차 봉쇄, 편견 동원. 자, 집권적 폐쇄적 사회에서도 발생한다. 3번 별표. 미국은 힘이 센 이익 집단 밑줄, 힘이 센 이익 집단에 의해서도 무의사결정이 발생합니다. 총기협회죠, 그죠? 총기협회.
미국의 총기협회, 미국의 총기 규제가 의제 설정이 왜 안 될까요? 어떤 국회의원이 싫어? 어떤 국회의원이 총기 규제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총기협회에서 전화 딱 해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총기협회 회원들이 한 30만 명 당신 지역구로 이주해가지고 당신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거야. 또 총기협회가 돈도 많고 로비도 많이 하겠죠.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어떤 이익집단이 예를 들면 이제 의사들 같으나 약사들, 약국에 편의점에 상비약 파는 거 찬성하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막 죽고 살고다. 약사협회 한 5천 명 이사해가지고 당신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국회의원이면 되게 후달리겠죠. 속지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의제 설정화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죠? 미국도 힘이 센 이익집단 알았죠? 우리나라 60, 70년대 노동인권 환경복지 의제 설정. 여러분들 60, 70년대 노동인권 환경복지 주장하면 전부 다 우리나라의 편견의 동원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지금도 있잖아요. 색깔론, 레드 컴플렉스, 빨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전태일 여사가 분신한 거 아닙니까? 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의제화시킨 거죠. 됐습니다.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원래는 어디에서? 의제 설정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다원주의 이익집단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책 의제 설정은 집단 간 경쟁과 갈등의 사업이다. 2번. 다원주의의 정책 과정은 이익집단들이나 국민들이 선거 투표로 선호를 표출하면 정치에서 결정을 하고 행정에 집행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하고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나 행정이라고 대표되는 이 정부가 자율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국민들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정책으로 된다니까 정치나 정부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됐습니다. 랜덤 밑줄 4번. 개인이 아니라 이익집단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약사 개인이 아니라 무슨 집단? 약사 집단이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6번. 정부는 소극 동그라미, 풍량계 동그라미, 중립자 동그라미, 브로크, 조정자라고 써보세요. 조정자 또는 중재자라 그럽니다. 조정자, 중재자는 약한 표현입니다. 알았죠? 브로크. 여러분 그러니까 브로크 하는데 그 브로크가 무슨 뜻입니까? 브로크라는 게 요 A와 B 사이에 서로 조정해주고 좀 타협해주는 중재해주는 사람이죠. 조정자, 중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벤틀리 트루만 고전적 이익집단론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잠재 이익집단론 중복회원. 그래서 이익집단만 두면 정말 여러분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서로 타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잠재 집단 이론,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 항상 잠재 집단이 조직화돼서 반대적인 의견을 얘기할 거니까 그 잠재 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잠재 집단 이론이고, 중복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집단 간 균형과 타협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익을 주장하는 이익 집단들이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잠재 집단 이론과 중복회원 이론 때문에 특정한 집단의 이익만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걸 비판한 이유는 뭐냐면 아니다. 공공이익집단론, 공익이익집단론 밑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익집단이 사익보다는 뭐에 가까운 주장?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로이어의 이익집단 자유주의는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을 비판합니다. 활동적 소수.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약사집단이라고 쓰면 바로 이해되죠? 약사집단 여러분 편의점에서 야간에 상비약 못 팔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공익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익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익을 주장하죠.
이익집단 자유주의는 표현은 좋은데 엄청 나쁜 뜻입니다. 이익집단에게 뭘 주면? 자유를 주면 뭐만 주장한다? 사익만을 주장할 거라는 거야. 사익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공공이익집단론은 허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달입니다. 달. 뉴헤번 시. 미국은 다원주의다. 다양한 분야 엘리트 존재 별표. 경쟁적 선거 승리. 대중요구 민감하게 반응. 요게 민주주의의 최소 강령적 적입니다. 됐죠? 소수 지배와 다수 지배를 절묘하게 조합시켜놨죠. 그죠? 민주주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라민국과 경상민국은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지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거기는 누구를 내세도 그 당만 되잖아. 내가 저번에 부산시 얘기했죠. 부산시 광역의원 중에 선거운동 한 번도 안 하고도 당선됐거든요. 알고 보니까 입후보하고 나서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권자가 그래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거는 뭐야? 당만 보고 찍는 거야. 그 사회가 경쟁적 선거가 아니면 그 사회가 뭐가 아니라고요? 민주주의가 아닌 거야. 이게 민주주의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한 거죠. 정권 교체가 한번 됐잖아. 그러니까 정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한테 선택권이 있으니까 국민의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야, 민주주의가. 어떤 나라나 사회가 민주주의가 됐다는 가장 좁은 의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가장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 뭐라고? 경쟁적 선거가 존재하느냐입니다. 국가는 풍향계, 중립자, 브로크, 수동적 심판관으로 국가 자율성을 부정하죠. 그죠? 됐습니다. 신다원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원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달의 이론을 비판해요. 현실에서는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중에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줘요? 국가가? 기업에게 더 힘을 실어주죠. 3번. 그러나 엘리트론도 일정 부분 수용합니다. 정부는 기업 집단에 특권을 줄 수밖에 없다. 국가가 중립적이거나 풍향계가 아니죠. 그러나 엘리트론. 그러나 무의사결정을 비판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김구 선생님 암살이 무의사결정이라고 제가 주장했는데 실제로 한번 논문으로 검증하는 건 너무 어렵죠. 사실 무의사결정은 이미 의사설정하기 전에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거 실정 검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무의사결정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단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금치가 비슷한 게 예를 들면 결혼 안 한 여성이 애를 낳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미혼모라 흔히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 문제 자체가 우리 사회적으로 거북하죠. 그 미혼모 더 나가서 요즘에 뭡니까? 미혼모보다 그 고등학교 학생인데 애를 낳는 경우도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도와주자라고 막 제가 이슈를 제기해요. 여러분이나 우리 문화적으로 되게 거북하지. 그냥 그런 거 의제 설정하는 거 되게 꺼려요. 또 뭐가 있어 우리나라에? 절대 여러분들이 가지면 안 되는 거. 조선족 혐오.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지원하자 그러면 사실 그게 맞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다수는 다문화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뭐 일반 가정도 좀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왜 의사설정이 잘 안 돼요? 무의사결정이야. 무의사결정. 미혼모 지원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 중에서 그 고딩엄마인가? 고딩아빠인가? 그 프로그램 참 좋아합니다. 나 보진 않아. 이게 행정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 와이프는 그거 보고 어이구 저 남자놈 어릴 때 당신을 보는 것 같아 이러면서 확 때리고 막 과몰입하는데 나는 저거는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딱 저거는 진짜 무의사결정을 해제하는 좋은 노력이 들어가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리 꺼져 그러더라고. 그 보는 눈이 많이 다르죠.
난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인데 우리 와이프는 그 내용이 내용을 다 이 세상 살면서 저런 쓰레기보다 더 심한 쓰레기도 많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나 대표 관리자 등 과잉 참여와 과소 참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구의 품권화 별표. 좀 도움이 됐죠, 그죠? 자, 여러분, 순민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 학생들 다 물어볼 거야.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을 대표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5,100만 명 중에서 여성과 남성이 정확하게 50도 50입니다. 갑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여자는 몇 명일까? 대충 맞춰봐. 몇 명 될 것 같아? 빨리 대답해. 아무거나. 10명. 20명. 틀려도 돼. 어차피 다 틀렸어, 지금 다. 틀렸대. 야, 10명이면 너무하지 않나? 심각한 이익대표 체계의 왜곡이죠. 300명이 우리나라 5,100만 명을 대표하려면 성별이나 연령 정도는 맞춰줘. 직업은 맞추기는 힘들었더라도, 그죠? 연령은 맞춰줘야지, 성별. 몇 명? 뭐 고민해? 아무거나 이야기해. 100명. 80명. 30명. 자, 이제 수민아, 그거 피하고 대답하면 무조건 답이다. 다 틀렸다. 네, 정확하게 60명이다.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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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 옛날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정책 결정하는 집단위로 봤을 때 옛날엔 여성 국회의원들이 10명, 2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반이 여자잖아. 근데 여성 국회의원들 늘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비례대표가 뭔지는 알죠? 안다고 해, 빨리. 알지? 네, 비례대표. 1번, 3번, 5번, 7번, 9번에는 누구를 배치해요? 홀수 번호는 무조건 여자를 배치하도록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례대표가 57석인가 한 50석 정도 되거든요. 일단 25명의 국회의원은 누구가요? 여성이 된 거야. 저는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잖아. 여러분들 왜 가만히 있어? 내가 보기에는 비례대표 지금 20대가 우리나라 인구의 20%예요. 그러면 2, 3은 6에서 2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은 돼야 돼? 60명은 돼야 되잖아. 20대 국회의원 0명이야. 0명. 그래 놓고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으면 뭐 아무 소용없어. 저는 정의당에서 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청년 비례대표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 비례대표. 포션에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 제가 말했던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제 설정을 하거나 정책 결정을 하는 국회 인원 구성이 다양하게 분권화 되겠죠. 여성과 남성, 집단, 성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되겠죠. 그러면 국가기구가 집권화돼요? 분권화돼요? 분권화되면 다양한 사회이익이 반영되면서 그러면 국민들의 요구가 뭐로 반영되는? 정책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기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권화해야 된다는 것이 누구의 주장이다? 신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자, 9번. 선택적 의제 설정을 설명하는 조합주의. 유럽의 경향인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설명이 높습니다. 자,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국민들의 요구를, 자, 지금은 엘리트론하고 다운론만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다운론식 사고방식이 있고, 아니야. 집에 엘리트들이 결정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이 이론을 유럽에 적용했더니 안 맞아요. 유럽은 자, 보세요. 국가가 국민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어떻게 정부가 반영하냐면 건설사 협회라는 조합을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정부가 딱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잘 들으라 건설사들아, 나 앞으로 건설사 이익은 이 조합하고만 내가 얘기할 거야. 알았지? 그 너희들이 나한테 맨날 찾아와서 압력하고 로비할 필요 없어. 그냥 건설사 협회 안에서 너희들이 이익을 다 정리해서 나하고 가져오면 나하고 얘기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미용사들은 무슨 협회? 미용사 조합을 만드는 거야. 그럼 각종 직업별로 조합을 다 만들겠죠. 조합하고 국가 사이에 안정적 이익 대표하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조합이 많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은 딱 이 두 집단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요. 바로 노동자 아니면 사용자에 포함되죠. 자본가계급은 자본주의는 노동자 아니면 사용자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을 싹 다 조합해서 민주노총과 무슨 노총? 한국노총으로 다 정리해버려. 노동자 이익은 누가 다 정리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용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전경련 들어봤죠? 전경련은 재벌의 이익을 대표해요. 경영자 총연합회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표합니다. 자, 기업가들아, 너희들의 이익은 전부 다 누구? 요 둘 중에 하나에 가서 다 해서 정부하고 요렇게 안정적인 이익 대표 체계를 만드는, 여러분이 들어봤던 바로 무슨 위원회? 노사정위원회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 여기 이익집단론은 기본적 컨셉은 뭡니까? 국가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마치 풍향계 정부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극단적으로 누가 주도해요, 지금?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서 뭘 만들고? 이익대표 체계를 만들고 안정적인 이익대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2번. 누구 주도다? 정부의 역할 강조 밑줄. 정부와 이익집단 사이에 상호 협력적 중시 발표. 이익집단들을 단일, 강제적, 비경쟁적, 계층적으로 서열합니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조직화된 이익집단에게 독점적 이익대표 권한을 부여하고 합의된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집행자로. 그래서 사적 이익정부라 그럽니다. 사적 이익정부. 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칠판 다시 보시면 극단적으로, 자, 그래서 요거 나눕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힘이 없어야 되죠. 다시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다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풍향계처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은 반대야. 뭐라고? 유럽은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서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다 안정적으로 대표해 나간다는 거죠. 무슨 주도? 국가 주도. 왜 조합주의라 그래요? 국가가 각종 직능단체들이나 이익집단들을 뭘로 조합해가지고 조합으로 조합해서 안정적인 이익 대표 체계를 하죠. 시험 문제는 국가 주도의 정책 의제 설정, 국가 주도의 정책 과정. 무슨 주의? 조합주의. 무슨 주의? 조합주의입니다. 유럽의 이 전통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나폴레옹을 보고 막스 베버나 헤겔은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오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국가의 절대적 자율성 뭐겠어요? 딱 많았어요. 지금 자, 정반대는 국가는 마치 뭐와 같다? 풍향계와 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풍향계도 아니고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사람이 뒤져도 된다는 사고방식인 거 아시겠죠? 국가의 절대적 자율성은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거라고.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뒤져도 된다는 사고방식이라고. 윤땡땡씨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잖아. 이런 전형적인 비민주적 사고방식이죠. 다시
대한민국은 헌법 1조 무슨 공화국이에요? 두 가지 명제 여러분 만들어 볼까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있어. 후자잖아, 후자.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 국가가 무슨 자율성? 절대적 자율성. 막스 베버의 무슨 자율성?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절대 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간에 다시 뭐라고? 중간에 뭐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금 아까 내가 첫날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 진짜 다시 국민들의 우리나라 다시 이제 이 이론 다 설명드렸죠? 잘 생각해. 함부로 대답하면 안 돼.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우리가 정책 과정으로 정책으로 잘 반영되고 있어요? 대답 잘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는 순간 빨갱이다. 애매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그럼 통시적으로 봅시다. 6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반영이 잘 되겠죠. 우리 사회가 점차 민주주의화 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일 청산이 안 된다든지 뭐 재벌들의 어떤 뭐 문제가 제대로 얘기 안 된다든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믿어요? 800원, 4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는 파면 되는데 몇 천억씩 해먹는 놈들은 풀려나잖아. 국가는 누구한테? 자본가 계급에 특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가 좀 끓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위 나갈까? 요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약간 지금 이제 빨갱이 이론으로 가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중요합니다. 이게 국가 자율성 문제가 엄청. 그래서 이론으로는 인정 안 하고 싶지만 현실로는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뒤져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 자율성도 아니고 풍향계도 아닌 무슨 자율성? 상대적 자율성이에요. 상대적 자율성. 상대적 자율성. 일시적 자율성.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어떻게 한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자율성? 상대적 자율성, 일시적 자율성. 갑니다. 베버주의, 절대적 자율성. 신베버주의는 상대적 자율성. 동그라미 2번이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2번 읽어볼게요. 국가가 다른 나라와 경제관계에서 관한 정책 결정에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자체 이익을 옹호하니까 국가가 기업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자율성? 국가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원래는 국가 자율성을 부정하는데 네오 마르크시즘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상대적 자율성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 무식하게 암기하는 건데 자 시엇이잖아요, 그죠? 시엇 신 네오가 우리가 라틴어로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시 전부 다 뭐예요? 신다원주의, 신웨버주의, 네오 마르크시즘, 신마르크시즘이죠. 시어서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자율성? 상대적 자율성. 쌩으로 외워서 다시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웁시다. 이렇게 논다면 이렇게 다시. 그래서 다원주의는 상대적 자율성이 아니죠. 무슨 다원주의? 신다원주의는 상대적 자율성이죠. 마르크시즘은 상대적 자율성이 아니죠. 무슨 마르크시즘? 네오 마르크시즘은 무슨 자율성이다? 상대적 자율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다음 편 가보시면 자, 민관협력이라고 쓰시고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에 민관협력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같이 끝내버리는 게 맞죠? 이게 정책 의제 설정의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한 10분만 더 할게요. 자, 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넓게 말하면 정책 과정은 조합주의처럼 누가 주도한다? 국가가 주도한다는 논의가 하나 있었고 이익집단의 갈등과 타협이라는 관점이 있죠. 이익집단은 국가가 아니니까 무슨 행위자예요? 사회 행위자죠. 갑니다. 여러분, 인천시의 정책 결정은 인천시 공무원들이나 인천시장이 대부분 할까요? 여러분들이 시위하고 압력을 행사하면 이익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으로 발현될까요? 우리나라는 다르지만 미국은 요이론하고 요이론이 엄청나게 경쟁했다 그랬죠. 근데 최근에 시아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굴포천협의회나 당정협의 정책처 협의회를 하는 거 보니까 국가 주도도 아니고 민간 주도도 아닌 무슨 협력 방식? 민관 협력의 방식으로 어떤 하나의 행위자가 정책을 의제 설정이나 정책 과정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 행위자와 사회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을 맺는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책 네트워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민간 협력의 방식을 요 세 놈이 다 해먹는다. 이익집단하고 관료하고 국회의원이 다 해먹는다는 무슨 삼각형? 철의 삼각형이라는 관점에서 여기다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면 무슨 공동체? 정책 공동체고 일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무슨 네트워크? 이슈 네트워크이다. 이슈 네트워크이다. 이슈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나옵니다. 딱 두 단어만 기억합시다. 여기는 철의 삼각형은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너무 잘 아니까, 그죠? 다시 여기는 다른 이익 배제. 이 세 명의 이익 빼고는 다른 이익은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여기는 일부 집단 배제. 여기는 일시, 적흥, 우연적인 참여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만 보면 얘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 2017년 원자력 발전소 재개를 위한 공론조사에 참여한 500명은 맞죠? 500명 기억나시죠? 자, 이 500명 시민 공론조사단은 원자력 발전의 전문가 아니죠?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날 2박 3일 일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우연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죠. 무슨 네트워크? 이슈 네트워크. 여기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죠? 갑니다. 정책 네트워크. 정책 문제별 형성, 가변적 현상 밑줄. 공식, 비공식 참여자 틀이고 됐습니다. 4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그죠? 물리적 경계나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한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영국은 의회 중심의 한계 극복 밑줄. 요거 시험 잘 나오죠. 미국은 철의 삼각형 위주의 협소한 정책 네트워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정책 공동체가 발전했고 미국은 이슈 네트워크가 발전했습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왔거든요. 넘어갑시다. 자, 철의 삼각형, 국회의원, 정부 관료, 이익집단. 요거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다른 이의 의도적 배제 밑줄.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나 정책 공동체는 철의 삼각형에 더해서 전문가 집단. 동그라미 2번의 끝에 일부 집단 배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일시적, 즉흥적, 우연적, 관심 있는 비전문가들이 참여하죠. 이제는 배제 없는 참여. 그러니까 갈등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정책 결과를 예측 가능할 수 있다, 없다? 예측 가능할 수 없다. 이렇게 비교적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1번 1페이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